스펙트라에서 LA IP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2023년 미국 지재권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즘에 주목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좀 재미없는 주제라서 많이들 들어오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좀 복잡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판례고 케이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작권 대법원 판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였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동향을 꽤 많이 썼고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판단의 주요 사항인데요.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이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5월 18일 날 판단을 내린 겁니다. 2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저작권 공정사용 판결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술적 기여에서 벗어나 상업적 우려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예술계의 거장 앤디 워홀이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에게 소송을 당한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1981년도부터 본사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81년에 골드스미스가 프린스의 사진을 촬영하였고요. 베니티 페어리라는 매거진에 1회 사용 라이센스를 부여하였습니다. 자,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린 골드스미스가 뉴스웨크의 매거진을 받아서 당시에 떠오르던 프린스 로저스의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뉴스위크는 당시에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기사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드스미스는 나머지 사진들을 갖고 있었죠. 그것을 자신의 프린스 사진 중에 하나를 베니티 매거진에 1회 사용하도록 제한적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입니다. 베니티 페어는 앤디 워홀을 고용하여서요. 본 사진을 사용해서 일러스트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실크 사진 요거를 제작을 한 건데요. 그리고 본 초상화는 베니티 페어의 기사와 함께 실렸습니다. 베니티 페어는 골드스미스에게 400불의 라이센스 비용을 이 1회를 위해서 지급하였습니다. 프린스가 사망한 뒤 2016년 꼰대 네스트 매거진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베니티 페어의 모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프린스를 기념하기 위한 잡지 발간을 기획하면서 표지로 앤디 워홀의 프린스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앤디 워홀 시각예술재단으로부터 10,000불의 오렌지 프린스 이미지를 라이센스하였습니다. 이 오렌지 프린스는 이 프린스 시리즈 16개를 만들었었는데요. 프린스 시리즈 중에 주황색 실크 스크린 초상화입니다. 골드스미스는 단 1회 라이센스를 했기 때문에 2016년까지 해당 잡지를 보기 전까지는 워홀이 이렇게 16개를 만든지를 알지 못했고요. 전혀 알지 못한 후에 잡지를 본 후에 내 사진이 이렇게 사용되었구나 하면서 워홀 시각예술재단에 저작권 침해를 통보하였습니다. 자, 판단을 보기 전에요. 저희가 공정사용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공정사용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정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허가 없이 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인데요. 여기에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학교 수업, 학문 또는 연구 등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법적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 사용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4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고려 요소는 함께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모두 이렇게 도합하여 판단된 다음에 공정 사용이다, 공정 사용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보면요.
첫 번째, 사용의 목적 및 성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본 요소는 원 저작물이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사용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 이용이 원 저작물에서 변형적, transformative라고 하는데요.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비중은 약합니다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이 창작자가 이게 발행한 저작물인지 발행하지 않은 저작물인지도 이 두 번째 요소에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창작한 저작물인지 사실적인 저작물인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이라는 건데요. 본 요소는 원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차용할수록 공정 사용이 되기 쉽겠죠? 근데 많은 부분을 차용할수록 공정 사용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을 차용했더라도 이게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면, 즉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본 요소는 원 저작물을 사용해서 제작된 작품이 원 저작물의 기회를 뺏거나 시장 가치를 낮추게 되는 등 피해를 주게 되면 공정 사용이 허용되기가 더 어려울 거고, 그것이 없다면 공정 사용이 성립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에 네 가지 고려 사항이 모두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정 사용을 알아보았고요. 자, 워홀대 골드스미스 지방법원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법원은 솔직히 완전히 워홀의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라이센스이긴 하나 그래서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만 해당 수익은 재단 프로그램,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온전히 상업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몸통을 제거해서 얼굴과 목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변형적 작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건데요. 그리고 해당 작품은 이미 골드스미스 사진에서 벗어나 워홀 그 자체다. 대단한 그 워홀 그 자체로 인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의 상당성과 중요성에 있어서도 원본 전체에서 프린스 얼굴의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시장에 해를 끼쳤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도요. 이는 이 워홀과 골드스미스의 시장은 다르다. 물론 이제 워홀은 더 이름이 있는 그런 작가긴 하지만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워홀을 위한 시장이고 골드스미스는 해당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워홀의 작품과 예술적 가치, 독특성을 크게 인정하면서 공정사용 요소 네 가지를 모두 워홀하게 우세하게 판단하면서 워홀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골드스미스는 항소를 하게 되고요. 항소법원은 신랄하게 지법의 판단을 비판합니다. 항소법원은 지법에서 공정사용의 요인을 적용하는데 모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미술비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법원은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미술비평가, 그러니까 더 훌륭한 그런 더 유명한 작가를 높게 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 요소에 판단하는 거에 이거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미술비평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린스 시리즈는 그 16개 프린스 시리즈 모두는 골드스미스의 사진에서 파생된 것이 분명하고요. 워홀의 작품이 골드스미스 사진의 필수 요소를 크게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변형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이제 조금 있다가 사진을 짠 공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이게 실제로 변형 저작물인지 아니면 약간 그냥 강조한 것인지 항소법원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워홀 재단이 오렌지 프린스에 대해 라이센스를 준 목적이 순수하게 상업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재단이고 그 벌어들인 수익금은 다 비영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워홀 재단이 골드스미스의 작품의 권리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소법원은 오홀재단이 첫 번째 요소에서 공정사용 방어에 실패했다고 말하며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요. 항소법원에서 판단한 그 두 번째 요소에서도 골드스미스는 콘데네스트의 워홀이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부여했다고 해서 골드스미스가 직접 출판을 하거나 출판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골드스미스에 의해서 사진이 출판된 적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스미스는 워홀이 프린스의 얼굴만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얼굴이 전체 저작물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에서는 이 건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워홀이 원본 전체에서 프린스 얼굴만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사진에 대해서 보호 가능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워홀 재단에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는데요. 항소법원은 워홀이 골드스미스의 사진에서 일부분을 삭제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해당 프린스 사진에 대해서 광범위한 저작권은 골드스미스에게 있고, 그리고 항소법원은 워홀의 프린스 시리즈의 이미지는 골드스미스의 사진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으며 워홀의 작업 과정에서 골드스미스의 사진의 특정 부분을 최소화했다라는 지방법원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워홀의 작품이 변형된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동일한 작품의 다른 형태, 즉 고대비 스크린 프린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깝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도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항소법원은 프린스 시리즈가 워홀로 인식됨으로써 혁신적이라는 지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논리를 적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유명인의 표절 특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작품은 저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들 경우에 표절할 수 있는 권리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예술가의 스타일이 더 뚜렷해질수록 해당 예술가는 타인의 창의적 노동을 훔칠 수 있는 여지를 더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지방법원의 의견을 비판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법원은 전적으로 법에 초점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워홀의 작품에 대한 미학적 판단에 대해서 내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소법원은 공정 요소 4가지를 모두 스미스에게 우세하게 판단하며 지법의 판결을 뒤집습니다. 자, 이 골드 스미스의 사진에서 워홀이 사용한 부분입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건 변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은 얼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고요. 밑에 옆쪽 배경이나 이렇게 옷 밑에 정도는 크게 비중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밑에 부분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로 이렇게 이거를 잘라서 확대해가지고 증폭시킨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골드스미스의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이 워홀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원본이었던 골드스미스의 사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워홀 재단은 항소법원에서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준 아까 공정사용에 4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은 워홀 재단이 이의 제기를 한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고요.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은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워홀이 오렌지 프린스의 라이센스를 준 행위는 시각예술재단의 목적이 공익인 것과는 별개로 라이센스 이꼴 상업적인 행위입니다. 라이센스가 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정말 힘든데요. 이제 그러므로 상업적 성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본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본 판결을 통한 기업 주의사항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제 워홀 재단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기들의 작품이 왜 특별한지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 저작물과 차용 저작물 간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이하더라도 상업적인 사용과 목적의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건의 경우는 라이센스를 준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이 상업적 목적이 되는지에 대한 사용 목적과 특성이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원저작물과 사용 저작물 간의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이 확연하여 변형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바꾼 것 같은데 아까 집업에서도 물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워홀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변형 저작물이다. 변형 저작물이라는 것이 공정사용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창적이고 새롭게 확연하게 변해서 변형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사용에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판단되어서 공정사용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 요소인 변형 저작물이 인정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것이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의 변화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 부합할 수 있는 네 가지 공정사용 요소를 모두 고려하신 다음에 공정사용일 경우에 타인의 저작물을 차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그 의견을 문의를 하시고요.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만 이렇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홀의 대법원 저작권 판례를 알아보았고요. 2023년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 상표가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많이 재밌습니다. 사실 저도 워홀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 상표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그 잭 다니엘 술인데요. 위스키에 대한 것인데요. 잭 다니엘과 VIP사가 소송이 걸렸습니다. 요약하자면요. 2023년 6월 8일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요. 표현적 행위나 메시지가 있더라도 상표로 타인의 상표 사용을 한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만장일치로 대법원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예술적 표현은 존중하나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세한 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인데요. 2014년, 13년 BIP사가 잭 다니엘 특유의 네모난 위스키 병을 모방해서 배드 스페니엘이라는 강아지 장난감을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그 강아지 장난감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 잭 다니엘 병 문구이고요. 저희가 보면은 되게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변경한 배드 스페니엘 문구입니다. 자, 잭 데니엘스 한 거는 배드 스페니엘스라고 고치고요. 그리고 The Old Number 7 Tennessee Sour Mash Whiskey는 The Old Number 2 on your Tennessee Carpet 하고 40% alcohol, 43% poo, 100% smelly 이렇게 되게 재밌게 고쳐 놓았는데요. 이걸 발견한 잭 다니엘사는 VIP사의 판매 중지를 요구하였고요. VIP사는 아리조나 지방법원에 먼저 이것은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확인 판결의 소를 제기합니다. 자, 특허에서도 가능하고요. 상표에서도 가능하고요. 경고장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주리스딕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할지가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이 불안에 떨면서 내가 이게 침해다 아니다. 를 걱정하지 말고 확인 판결의 소를 제기하자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특허권자나 꼭 상표권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경고장을 받았을 때, 난 이게 침해가 아닌 것이 확실해. 그러면 내가 먼저 확인 판결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IP사는 당당하게 아리조나 지방법원에 확인 판결의 소를 제기를 하였고요. 잭 다니엘은 상표 침해와 상표 침해 그리고 부정적인 것, 그 강아지 똥과 연관시켜서 상표를 훼손시키는 상표 희석 행위를 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잭 다니엘 병의 위스키고요.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잭 다니엘스, 레드 스페니엘스 하면서 이렇게 your carpet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뭐 알코올이랑 100% 스멜리, 43% 푸라는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제 BIP사는 패러디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책 공고를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This product is not affiliated with Jack Daniel 이렇게 행태그에 그거를 써놓는데 여기 잘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써놓습니다. 행태그도 걸어놓고요. 이렇게 카피를 특징들을 따라서 카피를 해서 배드 스페니엘을 만들었습니다. 자, VIP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들은 이렇게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고 로저스 테스트,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로저스 테스트의 적용을 받음으로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표 희석, 배드, 강아지 똥, 나쁜 것과 연관시켜서 상표 희석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잭 다니엘을 패러디 한 것이므로 비상업적 사용의 예외 공정 사용을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공정 사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로저스 테스트라는 것은요. 로저스 vs 그리말디라는 판례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제3자의 상표 사용이 로저스 테스트에 따라서 표현적 작품, 표현의 작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방상표법에 의한 상표 침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표 침해, 로저스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상표 침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당 상표의 사용이 예술적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표가 사용된 제품 또는 내용이 명백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BIP사는 잭 다니엘이 이 중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상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방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법원은 VIP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잭 다니엘사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VIP는 잭 다니엘 특징을 살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요. 이렇게 특징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신들의 상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상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스키 병을, 물론 이제 잭 다니엘의 경우는 이 위스키 병 모양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굳이 상표를 보지 않아도 이게 잭 다니엘인지 알 수가 있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이 상표가 여기 찍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제품이 잭 다니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키캣이 이 초콜릿에 박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키캣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드 스페니엘스는 여기에다가 배드 스페니엘이라고 씀으로써 이 강아지 토이가 배드 스페니엘이라는 그 상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 제품이 배드 스페니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 스페니엘스는 이 잭 다니엘의 상표를 카피해서 자신의 상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로저스 테스트, 그러니까 표현이 예술적 작품이 아니고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지법은 소비자는 배드 스페니얼스 장난감 출처에 혼동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장난감은 개 배설물을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잭 다니엘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한번.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좀 키캣도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로저스 테스트, 그러니까 수정어법 1조가 적용될 수 있는 상표가 표현적 작품에 사용된 예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캔입니다. 요거 저희 되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자, 여기에 보이시는 이 상표는 캠벨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상표를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미. 그런데 요것을 예술 작품에, 그림에 이렇게 사용을 하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는 캠벨을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죠. 다만 이 분의 예술적 작품에 타인의 상표가 사용이 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상표가 표현적 작품에 사용된 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키캣을 제 그림에 그렸다고 이 상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제 그림에 이 키캣을 사용하였다고 제 그림을 키캣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 그림이 키캣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키캣을 그렸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가 제 예술 작품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아까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도 캠벨에 등록된 상표입니다만 예술 작품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이 되고 수정헌법 1조가 적용이 되어서 상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법의 의견은 저희가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상표로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는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지법이고요. 항소법원은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자, VIP의 사용은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하고 로저스 테스트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VIP의 손을 들어줍니다. 상표 희석과 관련해서도 배드 스페니엘은 잭 다니엘을 패러디한 것이므로 상표 희석에서 비상업적 사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상표 희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완전히 1심과 반대로 판단을 하는데요. 본건을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합니다. 자, 이후 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잭 다니엘이 로저스 테스트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해당 상표의 사용이 예술적 관련성이 없을 것, 상표가 사용된 제품 또는 내용이 명백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그 로저스 테스트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잭 다니엘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VIP사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약식 판결을 확정하고 이제 잭 다니엘은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타인의 상표의 사용이 상표, 그러니까 출처의 식별, 이것이 키캣이다 라는 것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수정헌법과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자, 1심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소법원이 완전 뒤집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웃자고 얘기를 하면, 자, 앞쪽에서는 제9 항소법원은 저희 캘리포니아 쪽을 관할을 하고요. 제2는 저 뉴욕 쪽으로 관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잘 판단을 했는데 이 건은 정말 제9 항소법원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물론 아까처럼 대법원이 또 결론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렇게 보는 걸 수는 있습니다만, 자,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사용에 어떠한 표현적 목적이나 메시지 전달이 있더라도 상표가 주로 출처의 식별로 사용되는 경우 로저스 테스트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패러디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업적 사용 예외를 적용받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은 조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대치하고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비상업적 사용 예외를 받아서 fair use가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패러디를 하면 비상업적 사용이고 fair use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ir use에 또 exclusion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The fair use exclusion has its own exclusion. It does not apply when the use is as a designation of source. 그러니까 이렇게 키캣 source, 그러니까 제품의 출처, 그러니까 브랜드, 상표로서의 사용, for the person's own goods or servi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소법원에서 패러디했으니까 공정사용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조항에 완전히 대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본건을 파기환송하고요. 항소법원은 로저스 테스트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건에는 이를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표 침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 표준 테스트인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잭 다니엘에 등록된 상표이고요. 이렇게 등록된 상표를 베드 스페니엘이 가피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급 법원에서는 이 등록된 잭 다니엘과 베드 스페니엘 상표 가운데 실제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눈에는 그래도 그 잭 다니엘 상표의 특징을 좀 많이 카피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한번 차후 판단을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판결을 통한 기업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패러디, 유머러스한 방법, 예술적 표현이라도 이를 상표로서, 상업적 용도로서 사용한다면 공정사용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배드 스페니엘이 예술적 표현이 그 상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배드 스페니엘을 상표로 쓴 것은, 그러니까 제품의 출처로 쓰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림에다가 그린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된다면 패러디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이거 공정 사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패러디나 유머러스한 거나 예술적 표현이라도 상표로서 사용했다면 공정 사용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자, 로저스 테스트에 대해서요. 이제 이 건이 진행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이제 로저스 테스트를 파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었는데요.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로저스 테스트도 유지해서 상표권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춘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요. 우리 기업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비상업적 예외, 그 공정사용이 되어서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 전에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판례로서는 마지막이고요. 특허 대법원 판례입니다. 엠젠과 사노피의 소송이었는데요.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만장일치로 암젠의 특허 2건이 법적 기준인 실시 가능성의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랑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PCSK9이라는 효소는 간 표면에 존재하는 LDL 수용체를 파괴해서요,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암젠의 이 레파타는 이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암젠에서 LDL 수치를 낮추는 항체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저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보통은 스타틴이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스타틴이 듣지 않는 경우는 암젠의 레파타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젠은 특이한 것은 KCSK9 효소가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모든 항체를 보호하는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허는 보통 이제 뭐 오피섹션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특허 등록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황체를 보호하는 권리 범위가 넓은 청구항의 특허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산업피사에서 유사작용을 하는 약물인 프랄런트라는 것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암젠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특별한 항체 실시에만 국한하여 특허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특허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하는 모든 항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였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파타라는 것이고요. 플랄런트라는 것인데요. 실시 가능성 계속 나오는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실시 가능성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산업피가 결국엔 이기게 되는데요. 실시 가능성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특허법 명세서 기재 요건 중에는 발명의 실시 가능 기재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에 기재한 설명과 특허 출원 당시에 알려진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 발명을 실시, make and use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자, 특허 제도의 근간은 발명자가 내가 혼자만 알 수 있을 수 있는 발명을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이와 반대로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추가 실험을 해야 한다면 이는 특허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 가능 기재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실시 가능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실시 가능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험의 양, 그리고 두 번째 명세서에 제시된 발명 실시에 대한 정보의 양, 그리고 명세서에 실시 예가 있는지의 여부, 네 번째 발명의 특성, 다섯 번째 출원 당시 선행 기술의 내용, 여섯 번째 발명 기술 분야의 통상 지식 수준, 일곱 번째 발명 기술 분야의 예측 가능성, 여덟 번째 청구항에서 특정하고 있는 권리 범위,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실시 가능성이 판단하게 됩니다. 암젠과 산업피해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결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고요. 자, 이 암젠은 2014년 경쟁사인 리제네론, 그러니까 미국 판매는 리제네론사에서 하고 있고요. 산업피는 미국의 전 세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제네론과 산업피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피는 PCSK9 효소 기능을 억제하는 항체는 수백만 개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모든 항체를 보호하는 청구항은 명세서에 게시된 26개 이외의 항체에 대해서는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암제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항체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게시했기 때문에 방법대로 실시하면 다른 항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실시 가능한 명세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9년 델라웨어 지법의 배심원들은 암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법의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허 실시 가능 요건 불비를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였습니다. 2021년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암젠 특허의 무효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항체 종류를 청구하고 있다면 명세서에 모든 종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이 게시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단서를 다는데요. 모든 특허 명세서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이 건에서는 그러하지만 만약에 다른 기술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발명이라면 항상 모든 실시를 게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발명 실시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게시하고 합리적인 수준은 발명과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자, 특히 많은 실험을 통해 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제약과 바이오 특허의 경우에는 실험이 요구되는 실시혜가 없는 광범위한 특허는 본 판결로 인해서 등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판결을 통한 기업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발명가가 발명한 것 이상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실시를 만들어 출원을 하려면 실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출원 시기를 늦추셔야 하는데 출원 시기를 또 늦추게 되면 먼저 출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일에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후 발명된 실시에는 continuation in part로 출원이 가능하나 제3자가 먼저 발명한 실시에는 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약간 특허를 출원하실 때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게 되시는 겁니다. 게시된 실시에만 대해서 특허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26개의 실시 예에 대해서만 특허 권리를 가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3자가 다른 실시예를 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가 기술과 발명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강조한 만큼 강조하면 청구 범위가 넓으면서 실시 가능한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기술과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변호사의 특허 명세서 작성이 더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내려진 이후로 특허 출원과 이런 것에 이제 혼란과 약간의 어려움이 온 기업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보스턴 쪽에 계시는 우리 바이오 기업분들이 좀 그러하신데요. 이제 시작한 만큼 저희가 이제 전문가와 항상 상의를 하시면서요. 특허 출원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특허를 써야 되는지, 더더욱 그 분야에 이해가 높은 전문 변호사와 특허 명세서 작성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변경된 몇 가지 미특허 상표청의 규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특허 상표청의 그 전자 시스템이 계속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특허가 등록되면 이렇게 그 우편으로 특허 등록증을 받고는 했는데요. 2023년 4월 18일부터는 전자화된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미국 특허 상표청은 패턴트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PDF 파일로 전자특허 등록증을 발급하고요. 더 이상 특허 등록증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자, 특허권자는 그래서 특허 등록과 동시에 그 패턴 센터에서 특허 등록증 열람 및 인쇄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미특허 상표청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데요. 지재권 유지 비용 고지 등을 이제는 이메일로 제공을 합니다. 미특허 상표청은 특허 유지비, 납부 고지 등을 알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를 했고요. 일단은 본 프로그램은 시범 프로그램이고요. 최소한 올해 11월 말까지 유지를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미특허 상표청 상표 출원서에서 서명 소프트웨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서명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습니다. 미특허 상표청은 상표 변호사와 출원인들에게 다큐사인, 아도브 서명 등을 통해 제출하는 상표 출원서에 그 진실만을 기재하였다는 선언서, 디클러레이션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서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제 전자화하고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고 미특허 상표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돼서 출원인들이 저희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음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3월 8일 최초 특허 출원을 위한 신속 심사 시범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소개하였습니다. 미 특허 상표청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리적 및 경제적 영역에 있는 발명가들을 포함하고요. 특허 출원 절차를 처음 접하는 발명가들의 특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출원일이 특허 출원 이후 심사관의 최초 거절 통지서 오피스 액션을 받기 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요기간이 부담되어 특허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발명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동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명가 또는 공동 발명가로 정규 출원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마이크로 엔티티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요. 미국 특허 상표청의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엔티티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요. 저희 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로 엔티티, 그 엔티티 기준을 나누는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11일 또는 1000건의 특허 출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승인될 때까지 중 먼저 종결되는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키타의 허락을 받아서 짧게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9월 8일 날 저희가 대규모 지식재산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요. 위조 상품에 관련된 대응 전략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재권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위조 상품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좋은 훌륭하신 연사자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특허청, 그리고 한국 관세청, 그리고 미국
특허상표청 그리고 미국 관세청에서 미국 CBP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각각의 정부기관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각국이 설명하는 그 위조 상품 대응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셀폰 되게 많은 분들이 다 사용을 안 써보신 분들이 없을 만큼 유명한 그 슈피겐, 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최강자인데요. 슈피겐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조 상품을 단속하는지 이러한 전략 같은 것들을 아낌없이 공개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뜨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뭐 루이비통, 티ffany 이런 명품들을 위조 상품을 대리해주는, 위조 상품을 잡아주는 AI 짝퉁 사냥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신 마크 비전의 CEO 분께서 오셔서 위조 상품 대응 전략 정답지라는 것으로 이제 아낌없이 마찬가지로 위조 상품을 대응하는 전략을 공개를 해주실 건데요. 그 이메일은 제 쪽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기업들이 신청자 정보를 적어서 안내를 주시면요. 제가 RSVP와 또 좀 더 상세한 세미나 설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